자, 반갑습니다. BIC 연구소에서 또 한번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가 이제 선생이라고 호칭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가리키는 분. 이제 지금은 네. 학부모가 아니시니까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 왔으니까 호칭을 네.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학생을 지도해 봤지만 어때 어릴 때는 뭐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고 그러다가 학년이 올라가면 서서히 이제 어제 한 일과 오늘 한 일, 즉 지금 하는 일은 비저블이라고 한다면 어제 한 네. 일은 인비저블인데 그 둘이 이제 연관을 맺어야 문제를 풀어내고 또 우리가 말하는 학습이 가능한데 네. 이놈의 비저블과 인비저블이 완전히 따로 놀면서 계속해서 인비저블을 설명해 줘야 되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BIC의 B와 I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에게 느꼈던 점을 한번 듣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수학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할 때 문제에 나와 있는 것,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속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어 인비저블의 세계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선생님들은 그 인비저블의 세계가 보이는데 왜 우리 친구들은 비저블의 세계만 그냥 단순히 보려고만 할까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이거는 연관짓는 습관이 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있었지만 그런 교육 제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망가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이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그런 혼란을 막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부분에 관한 의미로 오늘 또 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BIC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에게 묻겠습니다. visible과 invisible 그리고 correlation이라는 일명 연관성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연관짓는 게 바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소까지 이제 이렇게 차려놓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왜 BIC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연관성이 특히 수학 과목에서도 아주 중요한지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네. 수학 과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결론을, 그러니까 즉 답을 내야지 우리에게 그 점수를 얻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 내려고 하는 과목은 아닌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연관성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학문이 수학이기 때문에 이 네, 수학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점수 따먹기에 전락한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네, 수학 과목을 예로 들자면 구하려고 하는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보이는 지금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서는 결론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와 있는 그 속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말하는 인비저블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연관이 지어져야지만 답 결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질문의 지금 형태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물론 시험장에 갔을 때야 당연히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그런 문제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결국은 되는 학생만 되고 안 되는 학생은 계속해서 안 되는 악순환이고, 심지어 되는 학생도 오염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요. 자,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 자, 이 말을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네. 우리는 Q&A가 답이다라고
저희는 말을 하는데 다른 학원들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Q&A 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제 조건이 조금 잘못됐다고 짚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은 선생님을 위한 질문과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 주어진 것들을 잘 연관지어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되어야 하는데 "너는 네. 이거를 아니 모르니 흑백 논리로만 지금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질문의 방식은 연관짓는 습관을 오히려 더 죽이는 이런 학습입니다. 그래서 네. 질문을 좋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음 그림처럼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고3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 네. 암기하는 방법,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푸는 방법. 이제 이런 방법은 이제 도저히 미래로 가기가 힘들 것 같아 해서 그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그게 전부가 돼버린 학생 입장에서는 이 자르면 동시에 같이 추락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수학을 해오다가 이렇게 결국은 자르는 이 상태에 놓인 이 학생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3의 경험을 살리셔가지고요. 네. 저도 고3 이었었고 그리고 고3 아이들을 지도를 해 봤을 때 그 고3이 되는 그 과정까지 모든 아이들은 정말 많이 외웁니다. 내가 네, 알고 있는 것과 전 단원과 연관지어서 '아 이렇구나.'라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일방적인 티칭에 의해서 외우기가 급급하고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하는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외우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고3이 돼 보면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아 이 공부는 맞지가 않지. 그래 내가 스스로 해야지 성적은 보장이 되는 거고 나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 암기의 형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지금까지 내가 해 왔던 방식을 탈피하고자 하는 건데요. 네, 근데 한순간에 나의 방식을 인제 고치려고 한들 이게 습관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이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형태를 띠는 현재 아이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좌절을 하면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나마 견딜만 한데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이 좌절을 하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많은 어머님들이 이 말의 취지를 알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법을 좀 바꾸게 되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로 보이는 내용, 지금부터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뭡니까? 한 고등학교에 2021학년도에 나온 한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나머지를 구하느냐, 또 서술형에 맞추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을 평가하고 이걸 못 맞추게 되면 학생은 선생한테 어떤 행동을 할 거로 보입니까? 이걸 못 맞추면 선생님한테 의존을 하죠. "선생님 이거 모르니까 네.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또 이제 이런 말을 하겠죠. 있잖아, 이게 나누는 재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3차잖아. 그럼 목을 QX라 놓고 항등식을 만들어 봐. 그 재수가 3차니까 나머지는 2차인데 위에 있는 식과 연관지어서 2차식을 세워야 돼. 얼핏 들으면 되게 그 쌤의 멋진 화술과 표현과 연관성, 네, 상당히 뭔가 발전할 것 같은데 아무리 들어도 애는 그 선생님처럼 브릴리언트 발전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방식은요. 이 방식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연관을 짓기에는 아이들의 입장에서요. 네, 너무 부족해요. 네, 그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지를 모르겠다.' 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그러면 없는 상황. 네, 선생님이 멋지게 풀어주는 이런 내용을 본 애는 시험장에 갔더만 이제 숫자만 밖에 나오면 중학교 때처럼 좀 숫자만 밖에 나오는 문제 있으면 참 좋은데 완전히 형태를 다 뒤집어 버리죠.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나무인 인지 구조가 발달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석이 안 되니까 조금만 네. 바뀌면 애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되나요? 애들은 일단 선생님의 탓을 하기도 하고요. 아, 쌤이 내가 연장 탓하는 거네요. 네네. 네, 가장 만만한 게 선생님이니까 네, "선생님이 안 찝어 줬다."라고 음, 하면서 탓을 하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이제 학원을 막 바꾸면서 이렇게 시도는 해 보지만 결국에는 그냥 수포자로 전락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자, 개입하면 결국은 뒤에 가면 감당이 안 된다. 그 선생님의 어떤 생각하는 나무인 인지 구조 이용해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나 방법이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 우리 그 조용한 공간, 일명 스타디 카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도 결국은 이제 선생님이 적어준 풀이라든지 또 그 책자에 들어있는 풀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 방식은 결국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건 뭐 이미 학생들의 어떤 선배들이나 먼저 가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어른이 되고 나서 수포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걸 네. 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제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점이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뭐야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야지 무책임하게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가는 승산이 없다. 이런 말만 한다면 오히려 부모님은 짜증 또는 혼란만 일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BIC 연구소에서는 바로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직접 경험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앞으로 사용하게 될 소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자, 한번 주장 1과 주장 2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장 1을 보면 자, 지금 이 역할이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fx를 x 플러스 3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니까 r이라 놓고 그리고 이게 항등식이니까 마이너스 3을 넣어서 r이 곧 나머지다. 일명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 쓰던 내용 같네요. 그죠? 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해도 된단 말이죠. 네. 이제 문제는 그 자체를 까먹은 애들한테 자꾸 그걸 말하라 하다 보니까 말하고 그냥 시키는 꼴비가 안 난다는 건데요. 자, 계속해서 주장 2를 보겠습니다. 이 fx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r에 2x 플러스 4. 오, 근데 원래 x인데, 그죠? 2x 플러스 네. 4가 또 들어갔고요. 자, 그때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는 이게 재수가 1차니까 당연히 차수는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상수가 됩니다. 네, 우리가 재수보다 차수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도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안 된 사람은 일단 이거부터 연구하고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주장 1도 있고 주장 2가 있는데 이 두 주장을 연관지어서 뭔가를 한번 발견해서 말해볼까요? 자, 질문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좀 그 음 주석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두 주장의 공통점은 네, 지금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1 네, 차식으로 나눴을 때 네, 이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지금 fx라고 하는 좀 어찌 보면은 간단하게 보이는 이런 식인데 네, 이 1 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발생을 하고 그에 대한 나머지가 상수다라고 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장 2 같은 경우는 fx가 식이 지금 아래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었지만 네. 그냥 치안의 일부라고 생각이 아, 들고 형태만 좀 역시 바꿨네요. 네, 네, 치안의 형태일 뿐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1 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동일하게 상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봤을 때 네, 어떤 수를 나누는 데 있어서 x 네,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나누는 식 자체에
대해서 나머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이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시원하게 구체적이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네. 여기에서 한 학생의 또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와 연관지으면서 본인의 방향에서 이런 방법도 좀 현명하겠네. 뭔가 참여하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한 학생의 내용을 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등식을 만들어 f-3이 나머지 임을 밝혔듯이 아래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3 q1x 플러스 r으로 상등식을 세우면 r-2가 r이므로 r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잠시만요. 네. 화면으로 가려져서 다시 읽겠습니다. 네. r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아래 2x 플러스 4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같습니다. 네. 뭔 말입니까, 이거? 상당히 학생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음, 네. 지금 여기에서 네. 아래 2x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을 네. 이제 합분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게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rx로 치환을 하는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그 실제 의도대로 한번 잠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미리 정보를 안 주고 네. 리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맞죠? 네. 네. 네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냐면요. 여기가 지금 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는 이유가 지금 없었다는 거죠. 이걸 0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 QX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준 거죠. 0의 원리가.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을 넣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보실까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나머지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주장 2를 주장 1과 같이 항등식을 세우고 여기 위에서처럼 수치 대입을 해보니까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걸 적용한 거네요. 이 학생은요. 네. 그러면 이 R-2는 다시 말하면 또 나머지 정리와 연관을 지으니까 네. RX가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에서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와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놈을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나 L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뭐하다고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주장 1과 주장 2를 연관 짓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발견이 나오네요. 네. 네. 자, 맞습니다. 아까처럼 명확하게 답이 뭐냐 이런 거는 없지만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 학생은 여기에 같이 참여한 학생은 어떤 효과를 누릴 거로 예상합니까? 물론 지금 고1 과정이라서 듣는데 불편한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파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네. 두리뭉실하게 뭐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게 어려운 분들은 이제 중학 버전이라든지 초등 버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문제를 푼 학생.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 보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뭐 뭘 그대로 생각하는 나무를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쓸 이유도 없고요. 시키는 네. 대로 FM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왠지 시키는 대로 가는 듯한 느낌이 안 드나요? 네. 반면에 정해진 패턴대로 갑니다. 이 질문은 좀 어때요? 자, 질문을 한번 아까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만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앞에 같은 경우는 이제 푸는 루틴이 일정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암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장 1과 주장 2를 이제 보면서 연관지어서 말해보라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게 뭐지? 어디에서 연관을 지어야 되지?라고 하면서 이 둘 간의 연관성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정해진 답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확장성이 있는 답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한 학생의 질문들을 이제 보면서 해석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여기서 배운 해석하는 그 힘이 문제를 푸는 강력한 에너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이 수학자의 의도를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키워야 될 이 힘 부분이 문제를 그냥 풀어가지고, 즉 질문을 그 상태를 유지해서는 어머님의 꿈을 실현하기는 만만치 않네요. 그죠? 네, 뭐 맞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되는 애가 나온다면 그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말을 잘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은 끝이 없는데요. 자, 주장 1과 주장 2, 주장 3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기 전에 꼭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나중에는 학생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게 가능한 걸 우리가 직접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 능력에 빨리 도달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에너지도 적게 들고 정말 한 번씩 그 물이 막힐 때만 우리가 개입을 하면 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주장 1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3차식입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나머지가 R이다. 지금 똑같은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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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마다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공부를 대다수 사람들은 안 해보니까 좀 어색하지만 애들은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네, 날아가는 경향을 보이더라는 거죠. 자, 이 날아가는 경향이 대한민국에 목말라 있는 학생이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재수가 3차니까 나머지를 2차식으로 놓고 RX라고 두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 첫 번째 주장을 한 학생입니다. 반면에 네, 두 번째 주장한 학생은요. 자, 여기 있는 X-2 제곱하고 연관짓기에서 나머지를 이렇게 안 놓고 나는 A라고 놓고 즉 X-2 제곱으로 묶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럼 이게 네, 나머지가 되니까 나중에 BX 플러스 C라는 1차식과 연관될 수 있으니까 문자는 세 개인데 좀 뭔가 요거하고 좀 달라 보이는 네, 뭔가 이 시그에서 X-2 제곱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실현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네, 맞습니다. 주장 3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나는 여기서 이 학생이 X-2 제곱에 초점을 뒀다면 여기는 재수의 차수와 연관을 지었다면 네, 저는 이번에는 X 플러스 3과 연관 짓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2차가 돼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된다고요? 2차요. 그래서 묶었을 때 목은 알 수 없으니까 A에 X 플러스 3으로 놓고 그럼 묶인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나 몇 차를 실현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몇 차야 되니까 2차여야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 뒤에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BX 플러스 C라 놓고 그 다음에 묶었을 때 이 나오는 부분이 X 플러스 3으로 묶으면 나머지가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네, 정리해서 그래서 그걸 네, D라고 놓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네. 네, 이게 지금 미국식 교육과 연관된 수학을 좀 이야기해 보고 있는데요. 이때 나머지를 가장 적절하게 놓은 걸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보라는 이 질문. 이런 질문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계시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 공, 처음입니다. 우리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나요? 이런 거 제가 잘 노출 안 합니다. 언젠간 학교가 생기고, 뭐 제가 죽고 나서 쓰이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놓고 있는데요. 언젠간 이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금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 선생님, 묻겠습니다. 한번, 네, 학생의 입장에 서가지고 어느 주장이 가장 적절하게 보이고 그 이유를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만요. 네. 주장 2를 네. 가장 적절하게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 네. 일단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 그 대상이 지금 RX라고 하는 이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나머지를 주장 1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나누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네. 이 뒤에 있는 나머지를 연관 짓기가 좀 어려운 형태로만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장 3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연관을 지을 대상은 있습니다. x+3이라고 하는 대상은 있지만 네. 미지수가 좀 많다 보니까 A, B, C, D라고 하는 4 가지의 미지수를 두었기 때문에 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쪼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주장 2를 선택을 했고 또 다른 요소와 연관 지을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나머지이기 때문에 주장 1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최상적인 그 풀이법의 이유를 설명을 듣고 하는데 이게 하고 지금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비교를 하면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거로 예상되세요? 문제는 항상 변하는데 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 네. 사실 여러 가지 도미노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떤 네. 도미노 요소를 먼저 쓸 수 있을까?'라고 네.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스스로 네. 풀어낼 수 있는 인지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학생의 주장을 한번 읽고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를 상황 1처럼 놓으면 나머지가 너무 복잡하고 상황 2처럼 놓으면 x-2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와 연관될 수 있는 구조라서 아주 적절합니다. 상황 3은 나머지가 너무 미지수가 많아서 다른 요소와 연관을 일으키기가 어려워 적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황 2가 가장 나머지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해 보니까 혼자 네. 애들이 인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해야 될 애들이 연관 짓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비교도 하고요. 네. 과연 아니 또 잘못된 거는 왜 잘못됐는지를 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것만을 뽑아 가지고 가리키는 이 행동이 과연 교육적일까요? 아닙니다.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되는 애만 되잖아요. 네, 그럼 이미 맞습니다. 성부가 나 있는 애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이 교육의 본질과 맞나요? 교육의 본질과는 매우 동떨어집니다. 어떤 어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 수학이 안 맞아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해도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뭔가 표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착역으로 가 보겠는데요. 또 한 번 자, 이처럼 질문은 그 문제에서 질문 소수는 대단히 많이 발견됩니다. 자, 이번 질문 제가 또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실제 인제 학생이 Q&A 할 때는 이 주장들을 학생들이 인제 직접 분석을 해가 설명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질문하는 사람도 상당히 뭐 할까요? 발전할까요? 안 할까요? 네. 굉장히 발전합니다. 또한 대답하는 사람도 발전하니까 누구도 패하지 않는 그런 학습법이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질문을 바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x에 대한 다항식 fx를 2차식 제곱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7이래요. 그걸 자기는 네. 항등식을 세어봤대요.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을 q1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를 x-7로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크게 뭐 모순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두 번째 주장을 보겠습니다. 자기는 이놈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이제 종류가 좀 다른데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기는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플러스 그냥 나머지를 그냥 RX라고 놓아버렸습니다. 맞나요? 네. 네, 물론 맞습니다. 그 다음 더 자세하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을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두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두 주장의 연관성이 보입니까? 네.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두 주장을 뭐 지어야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연관을 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일단 두 주장에 있어서 네. fx라고 하는 식이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 fx를 항등식으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x-2의 제곱으로 나누었고
주장 2 같은 경우는 똑같이 x-2의 제곱은 있지만 거기다가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네. 식을 한 번 더 곱했습니다. 그러면 주장 2에 있는 이 네. rx라고 하는 이 나머지는 지금 3 차로 일단 나눴기 때문에 네. 2 차의 형태가 되는데요. 네. 그 2 차의 형태를 앞서서 보았던 이 질문과 또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을 때 네. 과연 이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아야 할 것인가? 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에 있는 x-2의 제곱 이것으로 나누었다고 했을 때 네. x-7이라고 하는 나머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요것은 지금 2 차잖아요. 네. 그래서 x-2의 제곱에 이게 지금 최고창이 몇인지 모르니까 음.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x-7로 이렇게 놓게 네. 되면은 주장 1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으면서도 미지수를 훨씬 더 줄여서 네. 답을 찾는 데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한 문제를 풀 때 부분에 이게 이제 등장을 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둘을 연관짓는 훈련을 하는 게 더 생산적일까요? 아니면 문제를 그냥 통으로 하나 푸는 게 생산적인가요? 하나를 통으로 푼다고 해서 전혀 확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연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그럼 한 학생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읽고 한번 비교해 주세요. 네. fx는 x-2의 제곱 x 플러스 3 q2x 플러스 rx를 fx는 x-2의 제곱 q1x 플러스 x 마이너스 7과 연관짓기 위해서는 네. fx는 x-2의 제곱 x 플러스 3 q2x 플러스 a의 x-2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로 표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rx가 a의 x-2의 제곱 플러스 x-7은 두 주장을 모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미지수가 한 개여서 아주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뭔 말입니까? 이 학생의 주장은요. 네, 지금 제가 앞에서 했었던 것과 같은데 네. 여기 주장 2 같은 경우에 rx가 2 차인데 네. 네, 이 2 차를 좀 더 간단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네. 나누는 데 있어서 x-2의 제곱이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미지수가 요렇게 a 하나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둘을 연관짓는 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안 해보던 방식의 어떤 Q&A를 지금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어색하지만 생각의 양은 자, 아까 우리가 한 문제를 우리 뭐 당장 책 사면 수학 문제집 사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네. 그냥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오는 생각하는 나무에 미치는 영향하고 지금처럼 질문을 바꾸어서 생각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뭔가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집을 푸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인 그 문제집은 오지선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대충 알고도 얼떨결에 답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풀었던 경험에 의해서 그냥 풀어서 맞으면 넘어가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전혀 연관짓는 습관으로 인해서 인지 구조를 발달되는 거와는 너무 갭이 큰 공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을 바꿨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질문에 대한 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해석력이 높아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둘을 어떻게 연관 지어야 되지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는 공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발달된 생각하는 나무를 성장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스타디 카페라든지 독서실이든 뭐든 자기가 조용한 데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성취도를 폭발시킬 수 있는데요. 네. 아쉽게도 그 부분은 자꾸 미룬 채 자꾸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문제를 이때까지 모두가 이 문제를 누가 잘 푸나 이런 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풀리면 자기가 꿍꿍거려 가지고 풀리면 넘어가고 틀리면 셈의 설명 또는 풀이집을 보고 이 부분을 해결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달라져 버리면 분명히 풀 때 사용했던 그 에너지들이 쓸모가 없게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문제를 바꿔라 해서 이렇게 한 예를 지금 등장을 시켜놨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바꾸면서 일어나는 이 차이. 자, 문제를 바꾸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앞에 있는 이 질문이 네,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네, 단 인지 구조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고 연관 짓는 습관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은 오히려 인지 구조를 죽이는 형태의 질문입니다. 네, 따라서 질문의 형태를 바꿔서 아이들이 이것과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네, 뭔가를 이제 스스로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인지 구조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 네, 그때 가서 이런 문제를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게 되면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끝없이 배워야 되는 그 방식을 왜 선호하는지 모르겠네요.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글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추억이 없는 학습은 뭉치지 못하고 끝없이 흩어집니다. 질문이 바뀌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네, 뭔 말인가요? 네, 이렇게 추억이 없이 한 문제 하나하나씩 전부 다 따로 놀고 그리고 네, 선생님한테 의존하는 공부는 아이들에게 추억이 없죠. 단순히 선생님이 했었던 내용을 언제까지 잘 외우고 있었냐로 판가름을 하는 것이고 또 네,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은 또 고통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래서 추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답을 하는 이러한 문제 질문이 바뀐 형태는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끊임없이 연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추억이 생기고 그런 학습들은 이제 뭉치게 됩니다. 반대로 어 앞에 있었던 이런 Q&A는 음 흑백 논리로 전락이 되는 학습이기 때문에 뭉치지 못하고 끝없이 흩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박자 더 나아가서 BIC 연구소에서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Q&A가 되는 학생이 이 문제가 안 풀릴 때 마지막 사고의 흐름을 잡아주는 교정기라는 것도 만든 바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교정기를 또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이 문제를 만일 이게 스스로 안 된다면 웬만한 거는 이제 이해는 했어요. 해석이 돼요. 그거는 이제 네. 사물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교정기를 끼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구조도 학습이다. 현재 가칭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학부모님들이 이걸 또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하고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구조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이들이 일단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 선생님의 인지 구조, 사고의 흐름을 통해서 답을 내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딱 읽고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지 먼저 설계도를 그리고 네, 그다음에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 제일 연관짓기 좋은 첫 시도점을 잡고요. 네, 네. 첫 시도점을 잡고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일단은 정리를 했고 더 나아갈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도미노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네, 네, 결론까지 가는 이 과정을 이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각화해서 표현한 것을 저희는 구조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전제는 Q&A를 통해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죠? 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 된 상태에서 이 구조도 훈련은 상당한 효과를 보이게 된다. 물론 꽤 오랫동안 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빨 교정기처럼 6개월 끼고 나서 또 끼라 그러면 누가 교정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착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물론 찰 필요가 없는 애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네. 뭐를 바꾸면? 질문을 바꾸면. 네. 바로 아이들이 달라진다라는 이 내용을 갖고 쭉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자, 선생님 네. 묻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을 통해서 느낀 점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일단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하시죠. 네. 사실 이 교육을 할지도 몰랐고 어떤 네. 질문이 나올지도 몰랐고 네. 게다가 또 이렇게 녹화가 될지도 몰랐고 네. 네. 해서 녹화 버튼이 딱 눌리자마자 사실 좀 긴장을 했거든요. 네. 사실 아이들도 이러면서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연관지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지 구조가 발달이 되는 건 아니까 네. 뻔한 질문 그리고 그거에 맞는 뻔한 대답을 아이들이 계속 외워 왔는데 참 저희 고등학교 구조도 마지막에 항상 넣는 거 있잖아요. 넣는 네. 멘트가 우리가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수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려면 우리는 사고의 흐름으로 이제 답을 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외우는 학습은 꼭 바꿔야 하고 그리고 그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또 질문을 바꿔야 된다라는 대목이 조금 더 많이 와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언젠가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고등학교 소재도 해야 되는 이유는 알아듣지 못한 분이 상당히 많겠지만 언젠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